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전국의 가을비 예보와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수칙에 조금 변화가 있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됩니다만 사적 모임 인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4단계일 때 오후 6시 이후 기존에 2명까지 가능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최소 2명, 저녁엔 최소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 함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완화된 수칙에 추석 앞두고 유행이 다시 퍼지진 않을까 우려가 앞서긴 하지만 이번 4주간을 잘 넘긴다면 10월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잠시 멈춤을 조금 더 실천해봐야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을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퀴즈가 시작되는 날이죠. 새농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아사삭 과즙이 주르르 흐르는 이것, 맛이 일품이죠. 매일 아침 이것 한 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와는 아주 친근한 과일이고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해에 수확한 햇 이것.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려 의종 때 쓰여진 계림 유사에 임금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고요. 1901년 원산 부근에 과수원을 만들어 국광, 홍옥 등을 재배했다고 전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일하면 이것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막 떠올리신 과일의 여왕, 이것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월요일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소식부터 알아보죠. 포도 품종 다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신품종이 시장에 첫 출하된다고요? 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포도는 캠벨과 거봉, 또 샤인머스켓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특한 모양과 향을 지니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국산 포도가 시장에 첫 출하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시장에 첫 출하되는 포도는 스텔라라는 품종인데요. 농촌진흥청이 2018년에 개발해 보급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스텔라 포도는 달걀 형태로 생긴 독특한 모양이고요. 당도는 18.5브릭스로 높고 식감도 아삭아삭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과 비슷합니다. 신맛을 내는 산함량은 0.44%로 적당해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우수한 포도 품종이긴 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출하되는 스텔라 품종의 소비자 반응을 평가한 다음 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 이 품종을 내년부터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9월이고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는데 농작물도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떨지 농작물 관리 대책과 더불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벌써 내일이 이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절기인데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곡식이 알차게 익는 시기이고 또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역을 벌초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 가을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고 이번 주는 흐린 날이 많은 관계로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이 연약해진 상태라서 각종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를 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수확기가 된 과수는 토양에 수분이 많게 되면 과일이 터지는 열과 발생이 많아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깊게 쳐서 토양이 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가축의 호흡기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밤에는 창문 등을 닫아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내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사 정보 살펴보죠. 벼농사엔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내린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과 신입마름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용 약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도록 하시고요. 벼는 이삭이 팬 이후에는 뿌리에 산소 공급을 잘 해줘야 하기 때문에 2, 3cm 정도의 물을 대주거나 물 걸러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물대기를 하는 시점은 이삭이 팬 후 30에서 40일경에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완전 물대기를 하는 시기를 잘 계산해서 적기에 해주셔야 벼알이 튼실하게 여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가요? 수확기에 있는 밭작물은 적기에 수확을 하셔서 가을 작물의 파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와 고냉지에서 재배되는 감자도 적기에 수확을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저온에서 예냉을 한 후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내린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잎과 과실에 상처가 이제 발생을 하고 토양이 습하기 때문에 고추와 참깨 등 밭작물은 탄저병과 역병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적용약제를 사용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병에 걸리지 않은 고추 농가에서는 후기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달린 고추를 마지막까지 수확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가을 김장무와 배추를 아주 심은 밭은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웃거름은 무와 배추의 생육 상태를 살펴가면서 아주 심기를 한 후 보름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주시면 생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늘을 심을 농가에서는 마늘을 적게 파종할 수 있도록 마늘 종구와 소독약 또 유기물 퇴비와 비료 등의 농자재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서는 수확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까요? 늦은 가을에 수확하는 후지 사과는 수확을 하기 30일 전에 겉봉지를 벗긴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속봉지를 벗겨 주시도록 하시는데 봉지 벗기기는 온도가 좀 오른 오후 2시부터 4시경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봉지를 벗긴 다음에는 반사 필름을 깔아줘서 나무의 아랫부분에 달린 사과도 색깔이 잘 들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과실은 열매가 달린 위치에 따라서 익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살펴서 잘 익은 것만 골라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9월에 접어들면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가축의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축사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돈사 내부 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새끼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성장기에 있는 돼지나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료 주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 중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잦았던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를 지난달 24일에 발표했습니다. 45개 농업법인 중에 11개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만 701억 원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농업법인들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구입한 뒤에 농사가 아닌 땅 장사를 한 겁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또 허술한 농지법 속에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으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경기 지역 농업법인들의 농지 투기 실태, 또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에 경기 지역 농업법인들의 운영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고요? 네, 농업회사법인이 기획부동산 역할을 하거나 기획부동산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에 전념하는 사례가 최근 감사원 결과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 그러니까 한 3년 8개월 사이에 부동산을 20건 이상 매수하거나 매도한 적이 있는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45개소에 대한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 내용은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사고 팔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등 그 농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태를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많은 곳들이 막 되파는 방식으로 그 아주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중에서 3년 8개월 동안 20건 이상 부동산 매매를 했던 농업법인은 모두 45개였고요. 이 중에서 11개 농업법인이 해당 기간 동안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701억 7,605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택시 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3년 동안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그러니까 뭐 농업을 경영한다던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제 영농활동과 관련된 매출은 하나도 없고요. 농업법인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부동산 매매업만 하면서 323억 3천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경기도 소재 11개 농업법인들은 최근 3년 동안 영농활동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만으로 모두 1,488억 1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니 목적과 이름이 농업법인인데 영농 매출은 전혀 없고 부동산 거래로만 수익을 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지자체가 농업법인들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동산업을 하는데도 전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이번 좀 사건을 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물론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이제 신청인이 어떤 작목을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이 구체적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이 발급 심사 때부터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네. 사업 목적이 농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또는 농업법인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빈번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면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농지 투기 우려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서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요. 이번에 적발된 한 농업회사 법인은 2017년 1월 20일에 평택시 소재 농지 408제곱미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2월경부터 벼를 재배할 거다, 이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1월 24일 해당 농지를 6,500만 원을 취득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달도 안 된 2월 2일 이 농지를 2억 2,240만 원에 팔았습니다. 뭐 이 사이에 매매 차익만 1억 5,600만 원이나 남긴 건데요. 뭐 이 과정에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실종됐고, 또 이 허술한 틈을 비집고 11개 농업법인들은 농지를 사고 파는 것만으로 모두 701억 원이라는 막대한 매매 차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들으면 힘들게 하기보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진짜 뛰어들게 되는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너무 쉽게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좀 잘못됐다 싶은 업무 처리는 또 뭐가 있었나요? 예,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은 좀 더 까다롭게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중에서 4개 농업법인은 경기도 화성, 평택, 시흥시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는데요. 이 법인들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사업 목적이 농산물 경영, 재배, 유통, 가공업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 이 부동산 관련업이 일부 기재돼 있었습니다. 농업법인 허가가 난 것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또 이번 감사 결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잦은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이 있는 농업법인들은 역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엄격한 확인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화근이 된 셈입니다. 네. 더 기가 막힌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파주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이렇게 7개 시에서는 농업법인들이 주택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농지에 형질 변경까지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농업법인을 세우는 건데, 예. 허용 외인 걸 하라고 농지 형질 변경까지 해줬다. 야, 이거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요? 예, 주택 분양 사업을 위해서 농지의 형질 변경을 해준 것은 행정에서 불법적인 농지 투기를 용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농지법과 농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받고 적정 여부 심사가 나야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지자체는 반드시 허용된 사업 안에서만 농지 전용을 허가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죠. 이 파주시의 경우 문제가 된 농업법인이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2017년 3월에 제출했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7월 농지 전용을 그대로 허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14개 농업법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파주시 등 7개 시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고요. 법에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연히 법을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농지 투기 문제가 정말 이렇게 경기 지역에서만도 이렇게 있다는 게 이번 감사 결과만 봐도 알 수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를까요? 네, 지자체장들은 농업법인들이 법이 정한 사업을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엄격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농지 담당 직원이 부족하다 이런 하소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재배치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지를 좀 부정하게 이용하고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덤벼드는 농업법인들 좀 살펴봤는데 이 제도 자체에 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세한 소농구조를 극복하고 이 협업적이면서 기업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990년 도입했습니다. 30년이 된 제도인데요. 농업법인은 크게 민법상 조합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또 상법상 회사에 규정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법인들은 정부의 보조금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조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하지만 농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도입한 이 농업법인 제도가 이번처럼 농지 소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서 농지 투기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반농업적으로 활동하는 농업법인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 6월에도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농업법인 제도의 개선점을 심층적으로 토론하면서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최덕찬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이 상법상의 회사의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해온 것이 농업법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명환 변호사는 이전보다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확대된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농업법인은 이 비농민과 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의도 속에서 점점 비농업인의 참여 또 출자금 제한 등이 완화되어 왔고요. 오죽하면은 농업회사법인이 부자들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선 농업 경영체 육성법을 개정해서 되도록 농민 중심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비농민의 출자 한도도 낮춰야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지자체의 실태조사 그리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하늘은 더욱 푸르고 높고 땅의 기운은 더욱 선선하고 상쾌합니다. 성급하지만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되면 추석이 곧 돌아올 것이고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이 모여 조상을 추모하고 그동안 못 나눈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제사 문화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제사는 한국 전통 사회에서 중요한 가정사 중 하나였습니다. 관혼상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가정의 큰 의례입니다. 어른이 되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세상을 등지고 죽은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식인 관혼상제는 동양사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특히 제사는 다른 어떤 의례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못난 며느리 제삿날에 병난다는 속담은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집만 골라 하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은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제삿날은 자꾸 돌아와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인생사에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이었죠. 1년 먹을 양식도 빠듯하던 시절, 제사를 지내려면 고기와 어물 등
기본 상차림만 갖추어 지내려고 해도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일반 민가의 제사는 부모 제사까지만 지내라고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의 예절이 기록되어 있는 예기에도 제사는 너무 자주 지낼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불욕삭이니 삭즉 번이라. 제불욕삭. 제사는 너무 자주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삭즉 번. 자주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사가 귀찮게 된다. 번즉 불경이라. 제사 지내는 것이 귀찮아지면 제사 지낼 때 공경심도 떨어지게 된다. 예, 제사를 많이 지내게 되면 제사에 치여서 귀찮게 될 것이고, 제사가 귀찮아지면 결국 제사를 모시는 일이 형식적으로 되어 공경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추석이 걱정입니다.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제사는 더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불욕삭이니 삭즉 번이라. 제사는 너무 자주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주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사가 귀찮아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제사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듯합니다. 추억하고 기억할 분이 계시다면 횟수나 형식에 상관없이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충남에, 저녁에는 수도권, 충북, 강원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중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80mm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광주는 24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맑은 하늘은 모레 수요일 오후부터나 차차 드러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 강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인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순간 초속 20m 넘는 돌풍이 불 거라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비닐하우스 또 선박 등의 시설물 관리 또 농작물 관리에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1,804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49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계 3,294명으로 전주 주말에 비해 120여 명 정도 적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300명대에서 1,4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의 경우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5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수가 이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이 확산세가 멈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좀 줄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이 확진 규모가 4%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지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다소 완화가 됩니다. 또 오늘부터 3단계 지역의 학교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요. 4단계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 고3은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어제 오전 이 백신 1차 접종 인원이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58.4%가 이 최소한 백신을 1차 접종을 한 상황인데요.
이 정부는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을 목표로 그 1차 접종 달성까지는 한 600만 명 정도 남은 상태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50만 명씩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우리 보건 영향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 수급인데요. 이 공급 차질이 벌어진 모더나는 어제도 126만 회분이 도착을 했고 오늘은 255만 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래 약속했던 물량에서 25만 회분 정도가 모자라긴 하지만 이 정부는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걱정은 백신 접종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접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네. 이 고대 구로병원에 이어서 인천과 평택의 종합병원에서도 이 냉장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해동 이후 최대 한 달까지 냉장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인천 세종병원의 경우 한 달을 넘긴 백신 3병이 21명에게 접종이 됐고요. 이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냉장 유효 기간이 지난 1일까지였던 백신을 2일과 3일에도 104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이 냉동 상태로 보관 유통되는 화이자 백신은 이 병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유효 기간이 적혀 있고 또 병이 담긴 상자에는 해동일로부터 한 달까지인 냉장 유효 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방역 당국은 백신 오접종사를 막기 위한 이 각종 개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이른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총 88%의 국민들께 1인당 25만 원씩 제공이 됩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신청은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고 이후에 태어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1981년, 86년 출생자는 오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1972년,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 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 후에 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지급된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충청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승을 거뒀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요일 대전 충남 그리고 어제는 세종 충북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 충남 경선에서 54.81%를 얻어서 27.41%에 그친 이낙연 후보를 2배 가까이 앞섰고요. 또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4.54%를 얻어서 29.272%를 얻은 그 이낙연 후보를 역시 크게 앞섰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라면서 기대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 주말이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3분의 1 규모인 64만 명의 1차 모집 국민 선거인단 표심이 공개되는데요. 이날 득표 결과가 향후 경선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세론을 띄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낙연 후보는 최대한 격차를 줄인 뒤 연고지 호남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두고서 조금 진통이 있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두고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선택이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본선에서 이 비교적 약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일부러 약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역선택 조항은 의미가 없고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또 원래 약속했던 대로 역선택 조항을 넣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제 사의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만류에 이 정홍원 위원장이 사퇴 뜻을 접었지만 이 공정 경선을 서약한다는 행사는 역선택 논란에 대한 항의로 이 주자 12명 중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등 후보 4명이 행사의 불참에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어제 오후 이 경선 규칙을 논의했습니다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 화재 사고가 좀 많이 있었다고요? 네, 화재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흥 하늘휴게소 외벽에서 불이 나서 100여 명 정도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만 또 연기로 가득 찬 2층 화장실에 고립돼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구조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경북 영덕 남성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무서운 기세로 인근 점포들을 태웠는데요. 이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점포 40여 곳이 모두 불에 탔고 또 30여 곳은 그을음 등 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불로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었는데요. 이 토요일이 장날이었던 데다가 또 2주가량 남은 추석에 대비해 물건들을 들여놨었기 때문에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는 이 울산의 효성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은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직원 1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당국은 현재까지 가스 누출을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고요? 네,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로 살해한 이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금요일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남성과 피해자는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고, 또 사건 당일 이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 짐을 찾으러 이 남성이 살던 집에 들렸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집에 1m가 넘는 일본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남성이 과거 선물로 받아서 이 소장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했습니다. 네. 자, 도쿄 패럴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죠? 네, 폐식은 어젯밤 8시부터 열렸습니다. 무관중으로 폐막식이 이어졌고요. 또 조화로운 불협 화음을 주제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패럴림픽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또 이날 폐막식에는 극적으로 출전한 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도 참석해서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보여줬고요. 또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제 3년 뒤 이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이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9000번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 등 시련의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651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벌써 창문도 닫고 따뜻한 곳을 찾게 되네요 하셨고요. 1819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홍 씨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깨 수술로 병원에서 듣다가 퇴원해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